줄리언 반스는 1946년에 태어난 현대 영국 문단을 대표하는 가장 지적인 작가 중 한 명입니다. 그는 영국의 레스터에서 태어나 명문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프랑스어와 현대 언어학을 전공하며 인문학적 소양을 쌓았습니다. 1980년 그의 첫 소설인 메트로랜드를 발표하며 문단에 데뷔한 이후 그는 꾸준하고도 성실한 작품 활동을 이어왔으며 특히 인간의 기억과 시간의 본질, 그리고 역사와 진실 사이의 복잡한 관계를 탐구하는 작가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반스는 앵무새의 꿈, 잉글랜드 등의 걸작을 통해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으며 프랑스 문화에 대한 깊은 애정과 해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에세이집 크로스 채널 등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는 추리소설 작가된 케이번이라는 필명으로 활동하며 장르 문학에서도 뛰어난 역량을 보여주었습니다. 줄리언 반스의 작품들은 지적이면서도 서정적이며 복잡하고 정교한 서사 구조와 섬세하고 우아한 문체를 통해 인간 경험의 가장 미묘하고도 깊은 면들을 정확하게 포착해냅니다. 그는 특히 자신의 아내이자 문학 에이전트였던 팻 카바나의 죽음 이후 발표한 논픽션 죽음에 관한 아무것도라는 작품을 통해 죽음과 상실이라는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에 대한 깊고도 통렬한 성찰을 보여주며 많은 독자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의 대표작인 더 센스 오브 언 엔딩은 줄리언 반스의 2011년 작품으로 그의 세계 최고 권위의 문학상인 부커상을 수상하며 그의 문학 세계의 정점을 찍은 작품입니다. 이 소설은 60대 중반에 은퇴한 남성 토니 웹스터가 자신의 평온했던 과거를 회상하면서 시작되는데 40년 전 헤어졌던 옛 여자친구 베로니카의 어머니로부터 뜻밖의 유산을 상속받게 되면서 그의 기억 속에 완벽하게 묻혀있던 과거의 진실들이 하나씩 드러나는 충격적인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작품의 제목은 저명한 문학비평가 프랭크 커모드의 동명의 저서에서 영감을 얻은 것으로 모든 이야기에는 명확한 결말이 있어야 한다는 인간의 서사적 욕망과 실제 삶이 가진 예측 불가능하고 불완전한 속성 사이의 깊은 긴장 관계를 의미합니다. 줄리언 반스는 이 비교적 짧은 소설 안에서 인간 기억의 본질적인 불신뢰성, 결코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의 비가역성, 그리고 자기 자신을 속이는 인간의 정교한 자기 기만의 메커니즘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정교하게 탐구합니다. 특히 소설은 1인칭 서술자인 토니의 회상을 통해 전개되는데 독자들은 그의 서술을 따라가면서 점진적으로 그가 기억하고 있는 과거와 실제로 일어났던 끔찍한 사건들 사이에 엄청난 괴리가 존재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소설은 학창시절의 풋풋한 우정과 쓰라린 배신, 젊은 시절의 서툰 사랑과 고통스러운 이별, 그리고 중년 이후의 깊은 성찰을 통해 한 평범한 인간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이야기로 만들고 그 안에서 의미를 부여하며 살아가는지를 지극히 섬세하고도 아름답게 그려냅니다. 이 작품은 줄리언 반스 특유의 지적인 우아함과 심장을 파고드는 감정적 깊이가 절묘하게 결합된 현대 영문학의 가장 빛나는 걸작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제1부 젊은 시절의 기억들입니다. 60대 중반의 남성 토니 웹스터는 은퇴한 후 혼자 살며 지극히 평온하고 단조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는 오래전 이혼한 전 아내 마가렛과 친구처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미 성인이 된 딸 수지와도 좋은 부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토니는 자기 자신의 인생이 비록 특별할 것은 없었지만 대체로 평범하고 무난했으며 도덕적으로도 별다른 흠이 없었다고 스스로 생각하며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토니는 전혀 예상치 못한 한 통의 편지를 받게 됩니다. 그것은 무려 40년 전에 사귀었던 옛 여자친구 베로니카 포드의 어머니가 최근 세상을 떠나면서 그에게 500파운드의 돈과 함께 낡은 일기장 하나를 유산으로 남겼다는 법률사무소의 공식적인 통지서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일기장이 바로 토니의 대학 시절 가장 친한 친구였던 에이드리언 핀의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뜻밖의 소식은 토니로 하여금 40여 년 전의 아득한 기억들을 다시 수면 위로 떠올리게 만듭니다. 그는 1960년대 중반 런던의 한 문법학교에 다니던 자신의 학창시절을 회상합니다. 당시 그는 콜린, 알렉스와 같은 평범한 친구들과 어울리며 특별할 것 없는 학생 시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토니의 학창시절에 한 명의 특별한 전학생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에이드리언 핀으로 그는 다른 아이들과는 모든 면에서 확연히 다른 소년이었습니다. 에이드리언은 동급생들보다 뛰어나게 똑똑했고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깊이 있는 철학적 사고를 즐겼으며 심지어 학교 선생님들과도 대등하게 토론할 수 있을 정도의 지적 성숙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에이드리언은 곧 토니와 그의 친구들인 콜린, 알렉스와 가까운 친구가 되었습니다.
4명의 소년들은 함께 동네 술집에 가서 인생과 역사 그리고 철학에 대해 어른 흉내를 내며 토론하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에이드리언은 항상 가장 날카롭고 깊이 있는 통찰력을 보여주었고 다른 3명의 친구들은 그런 그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그러던 중 학교에서는 로브슨이라는 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로브슨은 여자친구와 헤어진 후 깊은 절망에 빠져 자살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내 친구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특히 섬세했던 에이드리언은 로브슨의 자살과 그 의미에 대해 오랫동안 깊이 생각했습니다. 제2부 대학 시절과 베로니카와의 만남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4명의 친구는 각자 다른 대학으로 진학하며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토니는 브리스톨 대학교에 입학했고 가장 총명했던 에이드리언은 영국의 최고 명문인 케임브리지 대학교에 진학했습니다. 콜린과 알렉스 역시 각자의 대학으로 흩어졌습니다. 브리스톨에서 토니는 베로니카 메리 엘리자베스 포드라는 이름의 한 여학생을 만났습니다. 베로니카는 아름답고 지적이었으며 부유한 중상류층 집안 출신의 세련된 여성이었습니다. 토니는 그녀의 신비로운 매력에 첫눈에 강하게 끌렸고 얼마 지나지 않아 둘은 연인 관계가 되었습니다. 베로니카는 평범했던 토니에게는 너무나도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세련된 옷차림에 자신감이 넘쳤고 때로는 토니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예측 불가능한 면이 있었습니다. 토니는 자신이 그녀를 결코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는 느낌을 자주 받았지만 오히려 그 점이 그녀의 매력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점차 깊어지면서 베로니카는 토니를 자신의 집에 초대했습니다. 토니는 그곳에서 처음으로 베로니카의 가족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무뚝뚝한 아버지와 남동생 제, 그리고 특히 그녀의 어머니인 세라 포드는 토니에게 아주 깊고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세라는 따뜻하고 지적이며 우아한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처음 만난 토니를 아주 친절하게 대해주었고 그와 문학과 예술에 대한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토니는 세라가 자신을 딸의 남자친구로서 진심으로 인정해주고 좋아해주는 것 같아 무척 기뻤습니다. 베로니카의 집에서 즐거운 주말을 보낸 후 토니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세라에게 정중한 편지를 썼습니다. 이것은 당시로서는 그저 평범한 예의의 표현이었지만 40년이 지난 후에야 이 편지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됩니다. 제3부 관계의 종료와 에이드리언의 등장입니다. 토니와 베로니카의 관계는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복잡한 양상으로 변해갔습니다. 베로니카는 아무런 이유 없이 때때로 냉담한 태도를 보였고 토니는 그녀가 왜 그러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두 사람의 성적인 관계에 있어서 베로니카는 언제나 소극적이었고 이로 인해 토니는 깊은 좌절감을 느껴야 했습니다. 대학 2학년이 되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어색해지고 멀어졌습니다. 베로니카는 의도적으로 토니와의 만남을 피하는 것처럼 보였고 토니는 그녀의 마음을 되돌리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지만 결국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어느 날 베로니카는 토니에게 헤어지자고 차갑게 통보했습니다. 그녀는 이별의 명확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고 단지 우리는 서로 맞지 않는다고만 짧게 말했습니다. 토니는 큰 충격을 받았지만 그녀의 단호한 태도에 어쩔 수 없이 이별을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이별 후 토니는 깊은 상실감과 함께 자존심에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는 베로니카를 향한 분노와 배신감에 오랫동안 시달렸습니다. 특히 그는 자신이 베로니카에게 지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패배감에 몹시 괴로워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토니는 그의 인생을 뒤바꿀 만큼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에이드리언이 바로 그의 전 여자친구인 베로니카와 사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에이드리언은 토니에게 직접 편지를 보내 이 사실을 정중하게 알렸고 친구로서 너그럽게 양해해 주기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토니는 참을 수 없는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고 신뢰했던 친구가 자신의 전 여자친구와 사귄다는 사실을 그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성을 잃고 분노에 가득 찬 편지를 에이드리언에게 보냈습니다. 그는 그 편지에서 에이드리언과 베로니카 두 사람 모두를 격렬하게 비난했고 특히 베로니카에 대해서는 입에 담기 힘든 모욕적인 표현들을 잔인하게 사용했습니다. 제4부 비극적인 결말입니다. 토니가 에이드리언에게 분노와 저주가 담긴 편지를 보낸 지 불과 몇 주 후 그는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바로 에이드리언이 케임브리지 자신의 숙소에서 자살했다는 비보였습니다. 그는 욕조 안에서 스스로 손목을 그어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 끔찍한 소식은 토니에게 엄청난 충격과 죄책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는 혹시 자신이 보낸 그 분노의 참 편지가 에이드리언의 자살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쳤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깊은 후회와 죄책감이 평생 동안 그를 괴롭히게 됩니다. 에이드리언의 장례식에서 토니는 베로니카와 짧게 다시 만났습니다. 그녀는 형언할 수 없는 깊은 슬픔에 잠겨 있었고 토니와 단 한 번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토니는 그녀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었지만 그럴 기회를 전혀 얻지 못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 토니는 런던에서 직장을 구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에이드리언의 비극적인 죽음과 베로니카와의 아팠던 이별을 자신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묻어두고 애써 잊으려 노력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끔찍했던 기억들은 그의 의식 속에서 점차 희미해져 갔습니다. 토니는 이후 마가렛이라는 이름의 안정적이고 따뜻한 여성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두 사람은 딸 수지를 낳았고 토니는 비록 특별할 것은 없지만 평범하고 만족스러운 가정을 꾸려나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결혼 생활 역시 영원하지는 않았습니다. 중년에 접어들면서 토니와 마가렛은 서로에게서 조금씩 멀어졌고 결국 큰 갈등 없이 합의하에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이혼은 원만하게 이루어졌고 두 사람은 이후에도 좋은 친구로 남을 수 있었습니다. 제14부 시간과 기억의 철학입니다. 소설 전반에 걸쳐 주인공 토니는 시간과 기억이라는 것의 본질에 대해 끊임없이 철학적으로 사유합니다. 그는 과거라는 것이 결코 고정불변의 사실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현재의 관점에 따라 끊임없이 재해석되고 재구성되는 유동적인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토니는 학창시절 자신에게 큰 영향을 주었던 역사 선생님 헌트의 말을 기억해냅니다. 역사는 승자가 기록하는 것이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개인의 기억 역시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과거를 기억하고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며 불편한 진실은 억압하거나 왜곡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전혀 예상치 못한 새로운 증거나 관점이 나타나서 우리가 굳게 믿고 있던 기존의 해석을 송두리째 뒤바꾸어 놓기도 합니다. 토니의 경우에는 베로니카와의 40년 만의 재회와 에이드리언의 일기장이라는 물증이 바로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한 충격적인 경험을 통해 그는 자신의 기억이 얼마나 선택적이고 주관적이며 이기적인 것이었는지를 처절하게 깨닫게 됩니다. 시간에 대한 우리의 인식 역시 나이에 따라 극적으로 변합니다. 젊었을 때는 시간이 마치 무한한 것처럼 그리고 오직 한 방향으로만 흐르는 직선적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나이가 들면서 시간은 훨씬 더 복잡하고 순환적인 패턴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과거와 현재는 끊임없이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기억하는 과거에 의해 강력하게 제약받습니다. 토니는 또한 인과관계의 복잡성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합니다. 어떤 사건의 원인을 단 하나의 특정 요인으로 단정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에이드리언의 비극적인 자살 역시 토니의 편지 하나만이 아니라 수많은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한 비극적인 결과였던 것입니다. 제15부 일기장의 나머지 부분입니다. 시간이 흐른 뒤 베로니카는 결국 에이드리언 일기장의 더 많은 부분을 토니에게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녀는 결코 전체를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그녀는 어떤 부분들은 너무나 사적이거나 혹은 여전히 너무나 고통스럽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새롭게 공개된 일기장의 부분들에서 토니는 젊은 에이드리언의 복잡하고 고통스러웠던 심리 상태를 더욱 깊이 엿볼 수 있게 됩니다. 에이드리언은 베로니카와 그녀의 어머니 세라 사이에서 엄청난 도덕적, 감정적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친구와 연인 모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명확히 알고 있었지만 동시에 연상의 여인인 세라에게 이성적으로 강하게 끌리는 자신을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에이드리언은 또한 자신의 행동이 불러올 미래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을 표현했습니다. 만약 세라가 자신의 아이를 임신하게 된다면? 만약 이 비밀스러운 관계가 세상에 공개된다면? 그는 이러한 끔찍한 상황들을 자신이 과연 감당할 수 있을지 전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일기에는 토니가 보낸 그 저주에 가까운 편지에 대한 언급도 이전보다 훨씬 더 자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에이드리언은 토니의 편지를 읽고 깊은 충격과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은 행동이 가장 친한 친구에게 그토록 끔찍한 분노와 증오를 불러일으켰다는 사실에 몹시 괴로워했습니다. 하지만 에이드리언의 최종적인 자살 결정에는 토니의 편지보다 훨씬 더 크고 결정적인 요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세라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고 자신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막다른 길에 처했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용서받을 수 없는 도덕적 딜레마와 감당할 수 없는 현실적 두려움 사이에서 결국 어떠한 출구도 찾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었습니다. 제16부 새로운 시작의 가능성입니다. 끔찍한 진실을 모두 알게 된 후 토니의 삶은 아주 조금씩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과거를 아름답게 이상화하지 않으며 자기 자신의 도덕적 한계와 비겁함을 정직하게 인정합니다. 동시에 그는 자신에게 남은 시간을 이전보다 더 의미 있게 보내려고 노력합니다. 토니는 가장 먼저 딸 수지와의 관계를 개선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는 수지에게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에 대해 이전보다 훨씬 더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그녀의 삶에 더 깊은 관심을 기울입니다. 딸 수지는 아버지의 이러한 진솔한 변화를 느끼고 그에게 긍정적으로 반응하며 두 사람의 관계는 이전보다 훨씬 더 가까워집니다. 이혼한 전 아내 마가렛과의 관계 역시 더욱 깊어집니다. 두 사람은 이제 서로의 과거와 상처를 더 잘 이해하게 되었고 단순한 전 배우자가 아닌 진정한 친구로서 서로에게 더 가까워집니다. 토니는 자신이 평온했다고 믿었던 결혼 생활에서도 사실은 수많은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습니다. 토니는 또한 에이드리언, 즉 세라의 아들과의 관계를 조심스럽게 지속합니다. 비록 두 사람의 의사소통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지만 그는 이 무고한 존재에게 어떤 도덕적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는 정기적으로 에이드리언을 만나고 그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묵묵히 도우려고 노력합니다. 베로니카와의 관계는 여전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완전한 화해나 용서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서로에 대한 날선 적대감은 상당 부분 줄어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때때로 만나 과거를 이야기하고 현재의 고독을 공유하는 조심스러운 관계를 유지합니다. 에필로그 끝의 감각입니다. 소설의 제목인 끝의 감각은 여러 가지 깊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것은 문학 작품이 독자에게 주는 명확한 완결성에 대한 우리 인간의 본능적인 욕망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모든 이야기가 명확한 시작과 중간, 그리고 깔끔한 끝을 가지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실제의 삶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속 이야기들은 대부분 명확한 결론 없이 끝나거나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비극적으로 전개되기도 합니다. 주인공 토니의 이야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사건의 모든 진실을 끝내 알지 못하고 그의 모든 인간관계는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겨집니다. 끝의 감각은 또한 인생의 후반부에 이르러 느끼게 되는 시간의 유한성에 대한 감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토니는 이제 자신의 인생이라는 연극이 대부분 끝났다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자신에게 남은 시간은 많지 않고 그 한정된 시간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지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마지막으로 끝의 감각은 어떤 것의 완전한 종료에 대한 인식, 즉 환상의 끝을 의미합니다. 토니는 자신의 빛나던 젊은 시절, 세상 물정 몰랐던 순진함,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그릇된 환상이 마침내 끝났다는 사실을 고통스럽게 받아들입니다. 이것은 분명 커다란 상실이지만 동시에 한 인간이 더 깊은 차원으로 나아가는 성숙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소설의 마지막 장면에서 토니는 혼자서 동네를 산책하고 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과거를 후회하며 돌아보지도 않고 오지 않은 미래를 불안하게 걱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단순히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경험합니다. 피부에 닿는 바람의 감촉, 바람에 스치는 나뭇잎의 소리, 얼굴에 쏟아지는 햇빛의 따뜻함을 그저 고요히 느낍니다. 이것은 토니가 마침내 도달하게 된 새로운 깨달음의 경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죄책감이나 미래에 대한 불안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그는 현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한계를 겸허하게 인정하며 자신에게 남은 시간을 평화롭게 보내려 합니다. 제공된 정보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사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